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이렇게 댓글 문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아직 혼자 공부 중인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17 타경 12030 부천 송내동 이미 매각된 건데 이 물건 대항력이 궁금해서요. 사이트마다 대항력 유무가 다르게 나오는데 대항력은 현황 조사가 아니고 권리 신고 기준으로 하면 제가 보기엔 대항력이 없는데 두 번이나 잔금 미납도 있고 정확히 뭔지 몰라서요. 왜 미납을? 그리고 최근 매각 부분 잔금 날짜도 아직 안 잡혔고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하니까 기분 좋네요, 되게. 제가 원래 그 부동산 일 하기 전에 그때는 일본어 강사거든요, 오랫동안. 그래서 선생님 하면 옛날 생각나고 참 좋아요. 유튜브 하니까 좋은 점도 밑에 쌤, 선생님 이러면서 질문 올라올 때 그냥 기분이 좋아요. 엄마 미소 싹 지으면서. 자, 한번 소장님 한다고 해서 싫은 건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2017 타경에 12030 10월 1일 날 낙찰된 사건입니다. 감정가 1억 300 그리고는 최저가 5,047만 원일 때 이번에 이제 누가 한 명이 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 두 번이나 낙찰받고 미납을 했어요. 8,856만 원으로 낙찰도 됐었고 6,795만 원으로도 낙찰이 됐었고 그런데 두 번이나 미납을 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자, 한번 그러면 등기부 뭐 다른 사람이 다른 사이트에서 어떻게 분석했는가 그걸 뭐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기보다 우리끼리 먼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등기부 현황 보겠습니다. 등기부 현황. 저는 뭐 다른 사이트 분석한 걸 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모든 사건을 보지 않으니까 구독 시간에 이 사건이 있어도 질문자 문의 들어오기 전에는 저도 몰랐었어요. 등기부 현황 보니까 2013년 11월 29일 날 현재 소유주가 9천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10일 날 국민은행 근저당이 있습니다. 7,200만 원. 7,200만 원 돼 있네요. 서울대 있고요. 오늘 되게 추억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게 많네요. 옛날에 제가 학교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서울에서 삼성역 있는 데서 이제 그 취직을 해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동생이랑 둘이 살았는데 남동생은 성균관대학 공대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 지점에 집을 구한다고 한 게 서울대 입구역 있는데 이제 방 두 개 이렇게 있는 집을 구해가지고 월세집을 구해서 남동생이랑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입구에 가니까 되게 반가워요, 괜히. 오늘 별소리 다 하네. 이런데, 여기 있고, 그럼 말소 기준 등기가 2014년 12월 10일입니다. 그 밑에는 다 뭐 전부 다 말소돼요. 자, 그런데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전입되어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출연한 거 보니까 전입 날짜가 2014년 6월 30일 돼 있고 여기 권리신고 이런 거는 2015년 12월 15일 돼 있고 뭐가 이렇게 이제 정리돼서 있는 거라서 한번 봤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이걸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보니까 최선순위 설정은 아까 국민은행이죠. 2014년 12월 10일 날 근저당이 맞고요. 그리고 점유자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목땡땡시에서 현황조사 2015년 12월 경부터 그리고 또 전입 날짜도 2015년 12월 10일 입니다. 요 날짜 기준으로 하면 아까 말소 기준 등기가 2014년 여기 12월이니까 대항력이 없죠. 보증금 6천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뭐냐면은 똑같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근데 이 전입 날짜 참 2014년 6월 30일이란 또 전입 날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뭐냐면은 이 임차인 보증금이 6천만 원이랍니다. 자기 6천만 원이고 이때 이제 전입했고 그리고나 보니까 확정 날짜는 없고요. 배당 요구는 또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구독션 쪽에 정리되어 있는 걸 보니까 2014년 6월 30일이 돼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대항력 여부를 따질 때 임대차 계약한 장본인 그 사람이 전입을 뭐 뒤에 하든 뭐 하건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건 문제가 아니고 가족이 있잖아요.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 최초 전입한 사람의 전입 날짜를 가지고 대항력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구독시원 그 앞에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거기는 이 사람 임차인 부분이 있고 2014년 6월 30일이라고 기재를 해 놓고 그리고 그 옆에 빨간 글씨로 대항력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좀 이따가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각물가 명세서에 비고가 있으면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비고가 공란이어야 되는데 비고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목 땡땡씨 현황 조사상 전입일자는 임차인 장인인 유 땡땡씨의 전입일자이며 그러니까 장인이 먼저 전입을 했나 봐요. 그날 그 사람의 전입 날짜가 2014년 6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예요. 당시 유 땡땡씨는 계약서 작성 없이 무상거주하였다는 임차인 배우자, 그러니까 임차인 목땡땡씨의 배우자, 와이프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이 제출됨했습니다. 자, 계약서 작성 없이 무상거주한 거는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용이. 자, 재밌는 사건이네요. 다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 권리 분석한 대로 요 페이지에 이거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옥션 사이트에서. 자, 유땡땡씨, 그러니까 장인이 먼저 전입한 날짜가 2014년 6월 30일이에요. 최초 전입일. 그런데 이 사람 정작 이 임대차 계약했다는 이 임차인은 2015년 12월 15일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 2014년 12월 10일보다 1년이 늦어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장인이 2014년 6월 30일로 이 날짜 기준으로 하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대항력이 분명히 있어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자, 저기가 있다고 했죠. 이 임차인의 배우자가 무슨 말을 했다고요? 자, 당시에 장인, 자기 아버지죠. 친정 아버지죠.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가 그때 살 때는 계약서 작성 없이 무상거주했다라고 그런 진술을 작성한,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거예요. 계약서 작성 없이 무상거주했다는 건 임차인이 아닌데 대항력의 여부를 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사이트마다 대항력 여부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저는 이거는 이상한데 라고 먼저 생각한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등기부 봅시다 하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어요? 2013년 11월 29일 날 현재 소유주가 9천만 원에 매수를 했네요 라고 했습니다. 9천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2014년 약 1년 후에 국민은행에서 근저당 7,200만 원 채권 최고액입니다. 7,200만 원 채권 최고액이란 것은 빌린 원금은 아마 많이 되면 한 6천만 원, 6천만 원 조금 안 될 수도 있겠죠. 금융기간 따라 원금의 110에서 120, 130% 사이로 채권 최고액을 잡거든요. 그래서 약 6천만 원이라고 봅시다. 빌린 돈이. 자, 거래가액 9천만 원인데요. 9천만 원이고 빌라인데 그러면은 1금융 기관인 국민은행에서 6천만 원이 나갔다라는 것은 정말 나갈 수 있는 만큼 다 나간 겁니다. 그런데 1금융 기관이건 뭐 2금융 기관, 새마을금고 같은 2금융의 기관에 대출이 나갈 때, 담보대출이 나갈 때 소유자 아닌 누군가가 만약에 전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임차인이다 이러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은 1금융에서는 특히나 대출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최대한 나갈 수 있는 만큼 나갔다라는 거는 이 사람, 전입되어 있는 이 사람이 저기를 했을 거예요. 은행에서 부르거든요. 본인 오라고 해가지고는 무상거주 그 확인서 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살고 있다라는 그 확인서에 서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기 임차인이 뭐죠? 나중에 계약을 했는지는 알 수 없죠. 6천만 원 해가지고 정말 2015년도에. 그런데 이것도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자기들도 바보 아닌 다음에 말이 좀 제가 심했나요? 거래가에 9천만 원 시세에 국민은행에서 7,200만 원을 채권 재고액으로 해가지고 잡고 있는데
여기다가 6천만 원을 주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는 게 믿어집니까? 저는 안 믿어집니다. 저는 안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게 좀 공방이 있는 모양이에요. 공방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이랬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텐데 배당 요구를 했잖아요. 2018년 2월 22일 날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8년 2월 28일이거든요. 근데 확정도 없으면서 배당 요구는 일단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심증을 다 얘기했습니다. 이 당시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국민은행 1금융기관에서 최대한의 대출이 나가면서 임차인이 있는데 나갔을 리가 없다. 저는 여러 가지 뭐 업무 돌아가는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임차인 부인조차도 자기 친정 아버지가 그 당시 살고 있긴 했는데 계약서 작성 없이 무상거주했다라고 진술서가 또 들어가 있죠. 그죠? 예, 뭐 이런 그걸 떠나서 우리가 그러면은 모든 이런 걸 빼고 그냥 권리 분석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걸 다 빼고 진짜 임차인이다. 이렇게 되면 낙찰자가 어떻게 인수를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 근저당 2014년 12월 10일이 말소기준 등기죠. 자, 이때 기준 해가지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일 때 2,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중에서 이게 사실이라면 6천만 원 중에서 2,700만 원은 법원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고요. 나머지 3,300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임차인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심증으로. 그리고는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부인이, 이 임차인 부인이 그런 말을 안 했다. 뭐 자기 친정 아버지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뭐, 거주했었다. 계약서 없이 이런 진술이 없다 손치더라도 국민은행에서 대출이 나간 거기에서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앞에 두 번 낙찰받은 두 사람은 그걸 파헤치지 못하고 그냥 포기를 한 거고요. 지금 문서 송달 내역을 제가 봤어요. 10월 1일 날 낙찰을 받았는데 10월 8일 날 법원에서는 그냥 매각 허가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매각 날짜가 안 잡히고 있어요. 그럼 지금 공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송달 내역을 열어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10월 1일 낙찰이었죠. 10월 2일 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열람 및 복사 신청 제출했습니다. 경매 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다음 10월 10일 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보정명령 촉탁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래? 이러고는 보낸 거예요. 법원은 뭘 보냈냐면은 임차인한테 보정명령 등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 하여튼 지금 공방이 오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옛날 서류라서 그런가요? 저희 최근에 제가 낙찰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낙찰되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그 경매가 강제 경매가 아니고 임의 경매, 금융권 임의 경매, 여기도 금융권 임의 경매잖아요. 금융권 임의 경매 사건 같은 경우에 열람을 해보면은 대출 신청할 당시에 대출 실행할 때 우리 대출 신청할 해보셨죠, 여러분들도? 담보대출 신청 뭐 이런 거 하면은 그 대출 신청서에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은행 대부계 직원이 체크해 놓은 데마다 이름 쓰고 날이 나고 이름 쓰고 날이 나고 우리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것도 기재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그러니까 대출 신청 당시의 서류부터 해서 다 들어와 있어요. 원래 열람해 보면은. 그러면은 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것도 같이 첨부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면 그렇게 다 볼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낙찰 받으면 오늘 참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소유자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들 하신다, 그죠? 엄청나게. 근데 그 담보대출 때문에 담보대출로 해가 근저당으로 해가지고는 은행권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금방 말씀드린 대출 신청한 당시에 대출 신청할 때 거기에 신청서에 그 기재된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 그 차주의 그러니까 채무자의 전화번호도 보통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럼 되니까 그거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저도 이거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알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무상거주 확인서가 들어갔을 것이며 무상거주 확인서를 안 받고 나갔다 그러면 그 당시 대출 그 담당하는 직원이 사고를 낸 거예요. 근데 아마 들어갔을 것 같고 그리고는 그 부인조차도 무상거주 하고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경매 방해죄다. 그죠?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 낙찰자는 5,255만 5천 원 외에 인수할 건 없어요. 이게 낙찰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